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청년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2024 유니스담을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 통일에 대한 미래 설계가 통일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 3부로 진행된 토론회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토론단 의견 교환, 김영호 장관과의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통일부는 8월 5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될 자전거 타고 DMZ까지 동해안 국토종주 챌린지에 참가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참가 신청과 접수 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2024년 통일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19일까지이며 통일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과 접수 방법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 대신 광산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국책연구기관의 공채 1호로 채용됐습니다. 이번 주 통일담담은 북한 전문 연구자라는 오랜 꿈을 이룬 조현정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감동적이고 정말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지만은 광산 노동자다 하면 어떨까요? 이 분이 한국에 오셔서 국책연구기관의 탈북 여성 공채 1호가 됐습니다. 자, 조현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광산 노동자셨다고요? 네네. 피부가 보니까 꿀피부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정말 이 겉모습을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밝은 분위기의 손님이시죠. 탈북민 대표 여성 남인희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공채로 입사를 하셨고, 자, 북한에서는 광산 노동자셨습니다. 어느 지역이셨죠? 함경북도 무산이라고 해서 무산광산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자철광을 생산하는 자철광 생산 기지입니다. 근데 말투가 너무 대한민국 말투신데? 남인희 씨보다 더 대한민국. 오신 지 좀 오래되셔가지고. 언제 오셨죠? 네, 저는 2003년에 왔습니다. 일찍 오셨고요. 남인희 씨는 언제 오셨죠? 저 2015년에 왔어요. 12년의 차이가 이렇게 억양의 차이를 만듭니까? 야, 두 분이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서로 만날 일이 없죠. 없죠? 네, 사실 예. 네, 잘 모르고 그냥 살았을. 네, 대한민국은 이런 곳입니다. 자,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공채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특채 아니고 공채입니다. 탈북 여성 출신으로는 1호라고 제가 들었는데, 자, 그 합격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말로 다 표현하기는 힘들죠. 북한을 연구하고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네. 누구나 북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사실 너무 감격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깨도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에서요? 1호라는 타이틀이 항상 좀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도 하지만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아마 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광산 노동자는 북한에서 어떤 그 지위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사실 일반 노동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는 가장 큰 기업소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무산광산에 배치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무산광산에 이제
자동으로 배치를 받은 배치를 거죠. 받아요? 예.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배치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예,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이제 바로 직장에 이제 배치를 해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역사가 나오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어머님이 6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0년대에는 북한에도 결핵이라는 이제 질병이 많아서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고 한 보름 만에 이제 개방성 결핵 진단을 받고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격리되어서 따로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을 거의 그렇죠. 한 보름 만에 이제 엄마하고 헤어지고 예. 외할머니가 이제 저를 온전히 돌봐주시고 돌봐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병이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예. 외할머니가 저를 쭉 키우셨죠. 그러면 출신도 안 좋아요? 네. 부모님도 안 계셔요? 그러면 굉장히 사는 게 어린 시절부터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어릴 때는 사실 우리가 뭐 출신 성분이 어떤지를 잘 이제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성장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 삶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토끼 가죽도 내야 되고 뭐 파지, 파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런 거 했어요? 여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파지 파철은 저희도 많이 내는데 토끼 가죽은 평양에서는 구할 수가 네. 없으니까.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예전부터 토끼 가지고 꼬마 활동 계획 안에 그 커리큘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토끼 거였어요. 가지고 어디서 구하나요? 토끼를 길러서 잡아서 이제 토끼 가죽을 학교에다가 어린애들한테 그런 거 시켜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소년단 조직 생활을 하거나 사로총 조직 생활을 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활동이거든요. 자, 상대적으로 금수저셨던 남인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본인의 학창 시절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막 힘들다고 여러 번 얘기하시긴 했어. 자기도 힘들었다고. 그렇긴 한데 뭐 파지 파철 뭐 학교에서도 그런 걸 많이 내라고 하거든요. 매번 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러면 굉장히 짜증부터 났던 것 같고 이건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애들한테 이런 걸 시키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소년단 활동 열심히 했습니까? 저는 크게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좀 사회적으로 90년대 이전에 고난이 행군 이전에는 배급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행군 이후에 태어난 세대하고 좀 생각의 차이도 있고 시대적으로 상황이 좀 달랐던 부분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특별히 불만을 가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세대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럼 고난의 행군 이전 세대, 그렇죠. 고난의 행군 이후 이후 세대, 세대. 어떻습니까? 조금 그게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모범생은 조금 아이들 사이에서는 약간 아싸 느낌인 거죠. 뭔가 조금 반항을 하고 저 에미나이 왜 저래? 뭐 그런 건가? 네, 그렇게 해야 뭔가 조금 인싸가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한국 드라마 보려고 하고 뭐에 앉아서 한국 노래 부르려고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거 한국 드라마 이런 거 없었겠네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모범적인 학생은 따라 배워야 할 대상이지 저 아싸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잘 못하는 친구들이 비판 대상이 됐고 학급에서 이제 그 질타의 대상이 아이고, 되는 재밌네.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도 아주 뭐 굶고 이러진 않았던 시절에 그렇죠. 이제 뭐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뭐 이제 어쨌든 먹고 사는 게 뭐 이제 뭐 시장에 가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똘똘 뭉쳐 있을 시기였었죠. 예. 강산 가서는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저는 석탄을 캐셨습니까? 그 산에 이제 그 자철광이 이제 묻혀 있는 거를 구멍을 뚫러서 발파를 해가지고 그 돌을 이제 이렇게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내려보내가지고 분쇄를 해서 실제 철과 그 이제 철이 아닌 거를 분리해내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 분리한 진짜 자철광은 제철소로 보내서 그거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철광하고 미광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예. 자, 이제 탈북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 게 탈북을 했다가 북송도 당했습니다. 그 다시 탈북했습니다. 야,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싶은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90년대, 95년쯤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막 이제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배급제 다 끊기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이러다가는 이제 할머니나 저나 이제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이제 위기가 왔죠. 그래서 할머니하고 3개월을 제가 약속을 했어요. 3개월만 내가 벌어가지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그 길이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하고. 왜요? 그렇게 넘어와서 제가 3개월 만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6개월 만에 할머니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예, 북에서. 예. 그 훌륭하신 할머님이. 네, 그래서 이제 북으로 다시 돌아갈 이제 이유가 없어져서 한국으로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아예 탈북해버려야겠다. 예, 또 공교롭게 그 당시에 항장엽 씨가 98년쯤에 망명하는 사건이 있었었어요. 주체 사상의 창시자였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라디오로 기자회담을 하는 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북한이 이제 현대판 봉건사회다 뭐 이런 그 기억은 아직도 남는 것 같아요. 저는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느낌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북송은 왜 당하신 건가요? 예, 그 당시에는 브로커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초창기라. 예, 저희가 이제 지도를 사가지고 나침판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길을 떠났었어요. 이분의 생활이 라오스로 먼저 갔다가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서 안 받아줘서 다시 중국으로 왔다가 미얀마 쪽으로 이제 미얀마를 가면은 한국 대사관에서 받아줄 거다. 예,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이제 보증해준 사람도 없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미얀마에서 잡혀가지고 이들이 중국에다가 저희를 넘겼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다. 우리 그 여권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지, 나도 안 믿는데. 예, 그때는 탈북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없었죠. 한국 대사관도 매뉴얼이 없었을 것 없었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중국으로 저희를 추방시킨 거예요. 미얀마에서. 그러면 아들도 같이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찢어놓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 중국 쪽에서는 같이 있었는데 북한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아이들 수용소 따로 보내고, 예. 애기들 이제 그 수용소가 있어요? 집결소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한 3살, 4살, 몇 살? 예, 3살, 그때 4살쯤 되었을 어제 때. 엄마 할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을 겨우 할 때였는데 아이 상태가 뭐 또 거의 다 죽게 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없고 갑자기. 예, 집결소에서. 그 당시에 그 아이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진짜 꼭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뼈가 아플 정도로 진짜 뼈까지 아플 정도로 그 상황이 그 한 달 사이에 애가 이제 수용소에서 뭐 애를 제대로 먹이긴 했겠어요. 그렇죠?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또 1월, 2월은 또 북한이 제일 추울 때라서 그러면 저 같으면은 북한에 얌전히 살 것 같은데 또 탈북하셨던 거예요? 이게 사실 중국에 97년에 처음 넘어갔을 때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경험을 했고 많은 것들을 그때 이제 깨우친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한 본능은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자 이렇게 저희가 다 들으면은 대하 소설이 나오기 때문에 3분 시도하셔가지고 자 요약하면 7년 만에 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근데 아들도 같이? 예.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탈북 직후에 한국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 인천공항이라고 딱 이제 그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 드디어. 그리고 그때는 눈물도 사실은 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예. 너무 몽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너무나 네. 다행이고요. 자,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강산 노동자였기 때문에 사실 듣지 않아도 한국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가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통일 담담. 통일부에서 퀴즈를 통해 통일 정책을 알려주는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재미와 정보까지 모두 잡은 국민 공감 탈출 퀴즈쇼 톱니버스를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부족한 북한 정보, 어렵기만 한 통일 정책. 우리의 눈높이에서 통일 인식 수준을 높여주는 퀴즈쇼가 시작됩니다.
북한산 기슭에 위치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요란한 소리가 교육원의 정적을 깨웁니다. 통일부는 통일과 통일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7월에 선보일 예능 프로그램 통리버스의 촬영 현장입니다. 2024년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 유니버스 통리버스가 열릴지니 용사들이여 그곳에서 통일 불씨를 찾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지어다. 신비한 차원의 문이 열리고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세상에, 세상에, 잠깐만. 근데 여기 잠시. 여기가 혹시 통리버스인가요? 우리가 통리버스를 통해서 온 거죠. 든든하고 시원시원한 박소라 씨와 귀엽고 눈치 빠른 윤지성 씨인데요. 통일에 관심이 많은 통일부 유니콘 기자와 북한의 실상을 알려줄 탈북민이 통벤저스에 합류했습니다. 통리버스는 통일과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요. 통일 세계관을 구성하는 통일부 산하기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막연하게 통일부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냥 거기서 디테일하게 뭐 어떤 일들을 하시고 막 어떤 행정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6.25 그 납북자 박물관에 조금 충격을 먹었거든요. 거기 너무 많은 사실들과 슬픈 사연들이 있어서 아,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4명의 출연자들은 통일부 기관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야? 우리 열차는 통일 누리역에서 출발해 통일 광장역까지 가는 시간 여행 열차입니다. 오, 진짜 같아. 음악까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호루라기 소리. 깜짝이야. 바로 미션이 주어집니다. 깜짝이야. 남북 역사가 담긴 4장의 사진을 모두 찾아 시대 순으로 정렬, 통일 불씨를 획득하라. 사진이 4장이 있는데. 네 장이나 있는데 이렇게 한 장도 안 보인다고요? 이게 이 옆쪽 구석구석까지 봐야 되거든요.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현재 공간에 갇히게 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배우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렵지 않고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쉽게 좀 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이 사이에 대해서 배우는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다져지면 나중에 먼 훗날에 혹시 통일이 된다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션과 퀴즈로 통일에 다가가는 통리버스. 6월 27일 첫 방송을 놓치지 마세요. 한반도의 통일 불씨를 찾아 떠나는 통일 유니버스 통리버스 곧 찾아갑니다. 많이 봐주세요.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